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코인 시장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 진행을 맡은 장세은입니다. 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달러의 강세, 매파적 연준, 그리고 ETF 자금 유출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자세한 크립토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장중 11만 달러 선을 내주면서 10만 달러 선도 위협 닿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루 사이에 10억 달러가 넘는 롱 포지션이 일제히 청산되면서 큰 이슈가 계속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 이슈도 빼놓을 수 없겠죠. DXY 달러 인덱스가 99.886까지 오르며 3개월 최고치에 근접, 장중엔 100을 터치했습니다. 달러의 강세에 비수익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이 악화되면서 자금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톤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11월 7일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은 총재들과 연준 이사들은 12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었죠. 정리하자면 거시의 압력과 시장 내부의 취약성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도가 형성된 한 주였습니다. 반전의 실마리는 달러 강세가 꺾이는 신호, 11월 첫째 주에 발표됐던 지표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간단한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세은 아나운서 주요 암호화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그러면 먼저 주요 3대 코인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5.73%, 이더리움은 10.91%, 리플은 7.15%로 일제히 크게 밀리는 흐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알트코인들의 시황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솔라나의 경우에는 6.78% 하락했고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5.8%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이다노, 즉 카르다의 하락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82% 정도 폭락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다만 도지코인의 상승세가 돋보였다는 점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시황까지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코인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은 아나운서, 이번 주 가상화폐 시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다음 소식은 리플과 솔라나 간의 데이터 공방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 프로젝트가 거래량 활성 계정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발단은 솔라나 재단의 마케팅 책임자 비브 노르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XRP 레저, 즉 XRPL이 솔라나보다 100배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리플 생태계의 성장세가 매우 더디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XRPL의 일일 활성 계정은 약 2만 5천 개, 솔라나는 250만 개로 약 100배 차이입니다. 일일 거래량 역시 150만 건대 1억 건으로 대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만 봐도 XRPL은 월 500억에서 600억 달러, 솔라나는 10월 한 달에만 2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꽤 큰 차이인데요. 네, 이에 XRP 지지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멤버 브랜든 잭슨은 메사리의 최신 보고서를 근거로 XRPL의 활성 계정은 실제로 7만 5,600개, 신규 주소는 분기별 46% 증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일 결제 건수가 100만 건 이상, 총 거래의 55%에서 60%가 실사용 결제 건이라면서 솔라나처럼 보시나 개인 트레이더 중심이 아니라 기관 중심의 안정적인 생태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거래량은 적지만 품질이 다르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근본에는 SEC 소송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XRP 측은 2020년부터 이어진 SEC와의 소송이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소송 탓만 할 수는 없다며 리플이 결제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디파이 대응이 늦었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최근 XRPL의 퍼스트 레저 출시 이후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2025년 2분기 결제 규모가 무려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XRPL이 기관 거래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더 성장하느냐입니다. 솔라나는 거래량과 참여자 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XRP는 결제 안정성과 보안성, 기관 수요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죠. 노르비는 XRPL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 기술 개선이 필수라고 경고했고, 잭슨은 기관 결제가 늘고 있어서 데이터는 곧 반등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솔라나는 규모와 속도를, 리플은 신뢰와 효율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향후 디파이 확장과 실제 거래 데이터의 추이, 그리고 SEC 소송의 완전한 해소 여부가 리플의 재평가를 결정짓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무아 아나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의 사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장이죠.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사면했는데요. 이 결정을 둘러싼 대가성 논란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면에 숨어있는 내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의 주인공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창업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그리고 국가 비상경제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 있는 테러 단체들이 수백만 달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건데요. 자오 창펑은 유죄를 인정하고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바이낸스는 무려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자오 창펑 본인도 2024년 4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사면한 겁니다. 트럼프는 CBS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자오 창펑이 4개월형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안다. 하지만 이것은 바이든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오 창펑을 탄압했다는 논리인데요. 트럼프는 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선두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산업은 AI와 다를 게 없다며 미국의 선두에 서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나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본인의 아이들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더 강력하게 연루가 돼 있다면서 가족의 사업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오 창펑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매우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라며 그들은 그를 사실상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CBS의 노라 오도넬 기자는 이 사면이 대가성 거래로 보이는 정황을 예리하게 지적했는데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우선 2025년 바이낸스는 아부다비 국부 계열의 투자 펀드로부터 MGX에게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의 결제 수단이 바로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1이었습니다. 즉 MGX가 USD1을 20억 달러어치 매입을 했고 그 돈으로 바이낸스에 투자를 한 셈인데요. 요약하자면 트럼프 일가의 코인이 20억 달러 규모로 거래됐고 그 돈이 바이낸스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낸스의 창업자를 사면한 구조와 맞물리면서 이게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기조를 연속하고 있습니다. 재차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이어 저는 단 한 가지, 가상화폐 분야에서 우리가 1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만 관심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가 이번 사면이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질문했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이 질문에 답한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자오 창펑의 사면을 바이든의 마녀 사냥으로 정당화했고 하지만 20억 달러 규모의 USD1 거래와 사면 시점이 맞물리면서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하게 기소한 상황이라고 온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사업 육성 의지 그리고 가족 사업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인지 앞으로 관련 이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은 아나운서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충격 이슈, 이더리움 해킹 사태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단 하루 만에 7% 급락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더리움은 미 동부 시간 11월 4일 오후 기준 3,578달러 선에 거래되며 24시간 전보다 7%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기록한 최고가 4,953달러와 비교하면 약 28% 낮은 수준입니다. 가격 급락의 원인은 디파이 프로토콜, 밸런서 해킹 사건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공격으로 1억 달러, 하나 약 1,4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밸런서는 중앙 기관 없이 이용자끼리 직접 거래하고 예치하는 피어-투-피어 방식의 디파이 플랫폼인데요. 보안회사 사이버스 CEO 데디 레비스는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침해돼 공격자가 잔액을 직접 조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급락 여파는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도 3.37% 하락, 10만 6,47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는 이번 조정이 단순 해킹 여파를 넘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예고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서 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갈등이 잠정 봉합되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은 1억 달러 해킹 사태로 신뢰 타격,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중 무역 갈등 재발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시장 전반은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 사건을 넘어 디파이 보안 구조의 근본적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계기라고 지적합니다. P2P 기반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보안 강화 움직임이 당분간 시장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디파이 신뢰도와 시장 심리를 모두 흔든 충격파였습니다. 보안 강화와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탈중앙화의 자유는 언제든 무방비의 리스크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네, 다음으로 노무아 아나운서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충격적인 암호화폐 돈 세탁 스캔들인데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무려 24조 5천억 원 규모의 돈 세탁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 차원의 부패 시스템으로 변질됐는지 그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한 암호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바로 페트로입니다. 마두로 정부는 페트로를 원유를 담보로 한 디지털 주권의 상징으로 내세웠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고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가 이 페트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죠. 심지어 암호화폐 자산감독청이라는 별도의 정부 부처까지 설립할 만큼 이 사건에 의욕적이었습니다. 출시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하지만 이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제투명성기구의 베네수엘라 지부는 3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페트로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페트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주권형 암호화폐로 소개됐지만 결코 탈중앙화되거나 투명한 암호화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행정부가 통제하는 토큰에 불과했고 불투명한 거래와 공금 빼돌리기에 악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페트로는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판매 그리고 유통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두로의 최측근이었던 타레크 엘 아이사미 전 석유부 장관 등이 페트로를 횡령 수단으로 직접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는 페트로의 미국 내 거래와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페트로는 논란 속에 사실상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디지털 주권은 결국 정부 주도의 부패 시스템으로 전락을 한 건데요. 이렇게 페트로가 몰락한 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새로운 수단을 찾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 그리고 테더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번에는 방식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공식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대규모 매매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차익을 노린 거래, 그리고 잠재적인 자금 세탁, 마지막으로 서방 경제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까지 가능해진 건데요. 국제투명성기구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부패는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용인한 일종의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시장의 유지와 외화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장려했고 관련된 민간 금융기관은 투명성 없이 그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돈 세탁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투명성기구 베네수엘라 지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페트로와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의 규모를 한화로 약 24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석유 대금을 암호화폐로 징수했는데 이 대금이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결국 증발했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생태계를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국제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2018년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페트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횡령과 불투명한 거래로 몰락하고 2024년부터는 USDC나 테더 등의 코인을 이용해 왔는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조 5천억에 달하는 규모의 돈 세탁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암호화폐가 국가 차원에서 얼만큼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부패 그리고 제재 회피의 도구로 전락한 셈인데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와 투명성이라는 본래 가치가 정부의 통제 아래선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그것은 혁신이 아닌 결국 부패의 디지털화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개의 크립토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코인 지식과 트렌드를 짚어보는 코인톡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아 아나운서, 오늘 어떤 코인톡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코인과 토큰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코인이고 유니스왑과 체인링크는 토큰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를 알면 투자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부터 알아보자면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을 하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축 통화가 바로 이 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라나와 리플 그리고 카르다노 역시 각자의 독립된 블록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해 독립된 생태계를 가진 화폐가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코인은 주로 가치의 저장 그리고 네트워크의 운용에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처럼 가치를 전송하거나 이더리움처럼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비처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토큰은 무엇일까요? 토큰은 다른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활용해 발생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니스왑, 체인링크, 샌드박스 같은 토큰들은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합니다. 즉,
타인의 생태계 위에서 존재하는 화폐가 토큰입니다. 토큰은 코인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서비스 이용권,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거버넌스 참여, 프로젝트 의사결정 투표권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수단, 사용자 활동에 대한 리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스왑 토큰은 거버넌스 투표권으로 쓰이고 샌드박스 토큰은 메타버스 내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땅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코인과 토큰의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코인 자체 블록체인 보유, 토큰은 기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의 차이도 있는데요. 코인은 가치 저장, 네트워크 운영이 있으며 토큰은 서비스 이용권과 거버넌스 보상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코인은 블록체인을 가지지만 모든 토큰이 블록체인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도 이 차이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코인에 투자한다면 블록체인 자체의 성장성과 네트워크 활용도를 봐야 하고 토큰에 투자한다면 프로젝트의 실제 사용성과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코인과 토큰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코인과 토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주간의 크립토 시장의 흐름과 이슈,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인 만큼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 잘 진행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크립토 리포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